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8강 스텝 2 이론 강의고 2장과 3장의 이론 강의인데, 토지정책에서는 토지정책의 종류, 주택정책에서는 임대주택정책이 가장 중요한, 사실 이 두 가지 정도가 핵심 내용이죠. 지역지구제 토지정책을 먼저 보면, 지역지구제인데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겠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토지자원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택지개발은 수용방식은 공공이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은행제는 공공이 미개발지를 비축했다가 필요할 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지 공개념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토지 소유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재산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개념이 공개념입니다. 그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토지정책의 주요 내용이에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토지 문제를 보면 집가구, 땅값이 비싸면 공공용지 확보하기 어렵고, 물가, 원가 상승, 투기 현상 초래, 택지가 부족해지면 택지 가격이 오르죠. 그럼 건축의 질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집가구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도시포를 난개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 소유 편중 문제는 이제 진위계수라는 건 상식적인 거라 한번 가볍게 해보면, 여기가 누적 인구고요. 누적 소득입니다. 누계죠, 누계. 100원이고 100명입니다. 100명이 100원을 번다. 100명 전체 인구가 100원을 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게 수직선이라고 하면은, 자, 한 명이 1원을 벌고, 두 명이 2원을 벌고, 누계가 똑같이 1원씩 버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제 로렌츠라는 사람이 조사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쳐져 있다라고, 이걸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세요. 가령 50명이 버는 소득이, 가령 10원밖에 되지 않아요. 밑으로 쳐져 있을수록 불균등한 거죠. 네. 상위 몇 퍼센트가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위계수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 여기의 면적에서 이 빗금친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을 진위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진위계수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 한 명째부터 99명까지는 0원이고 이렇게 되는 곡선이에요. 마지막 한 명이 100원을 다 버는 구조. 완전 불평등입니다. 1이죠. 그러니까 이 빗금친 면적이 이 삼각형 면적과 동일해지는 거죠. 근데 이 면적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평등해지는 거고, 이 면적이 0이다. 그럼 직선과 같다라고 하면 역시 완전 평등해요. 각 한 명이 100명까지 모두 1원씩 버는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나라마다 이게 치우쳐진 정도가 크면 불평등, 이게 작아지면 평등,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지표다. 이건데 이 소득을 지가로 바꿔도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됐고, 10분위 배율과 5분위 배율은 지지난 시간에 이건 설명을 드려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클수록 불평등하다 이거고, 이것도 소득 대신에 지가나 뭐 주택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해도 불평등하다. 그러니까 기본 구조는 불평등해요. 예. 생명의 현상도 불평등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런 것 같지만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게 필요하고. 자, 그럼 토지정책의 목표는 지금껏 보셨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집가 안정, 그 다음에 택지 개발 계속하고,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소득 불균형 해소, 이런 거. 자, 이제부터 시험입니다. 시험은 토지정책의 수단이 무엇인가? 라는 건데, 종종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직접 개입 수단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 개입과 잠시 후 간접 개입을 구분하는 수단은, 직접 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시장에 들어간다 이거야.
수요자나 공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여한다 이거예요. 토지은행제도, 토지수용, 공영개발, 공공투자사업이 그래요. 직접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가서. 그러나 간접 개입이라는 것은 시장에 들어가진 않고 수요나 공급을 뒤에서 받쳐주거나 뭐 하는 제도예요. 간접적으로. 토지세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우리 조세정책에서도 보겠지만 가령 수요와 공급에 이렇게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선이 왼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자원 배분량이 이렇게 달라지죠. 이렇게 개입하겠다 이거예요. 세금이 다 그렇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제도도 그렇고요. 공시지가는 보상의 기준이 된다든지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가가 시장 가격이 아니라 이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거기에 의해서 이제 세금도 걷고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원을 하거나 보조를 해줘도 뭐 이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직접 수요자 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를 해준다든지 혹은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하는 건 간접 개입입니다. 토지 관련 규제는 소유, 이용, 거래에 관해서 모두 규제할 수 있는데 자, 소유에 관한 규제는 택지 소유 상한제가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폐지되었지만.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있고 지역지구제 이런 거. 이거는 이용에 대한 규제죠. 다 건축 규제, 인허가제 등도 토지 관련 규제 정책에다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직접 개입이냐, 뭐 간접 개입이냐 이런 것 등을 여러분 구분하게 합니다. 시험에서는. 자, 먼저 이제 지역지구제를 보면 지역지구제는 국토계획법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교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것이 지역지구제예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거고 용도 지구라는 것은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하는 지역이고 용도 구역은 이제 좀 더 세밀한 거죠.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을 두는 이런 제도를 지역지구제라고 한다. 뭐 이런 정도예요. 개론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한다. 부정적 외부 효과. 예를 들어서 주택만 있어서 애들 키우는 게 낫죠. 여기 뭐 공장 들어오고 유흥가 들어오면 안 좋잖아요. 못 들어오게 규제한다. 주거 전용 지역이다. 이것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올린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막 난개발해버리면 안 되니까 보존지역도 지정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루자. 그래서 이건 후손한테 그래서 남겨서 다 난개발해서 주면 안 되잖아요. 세대 간 형평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주거지역 지정 효과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7회면 아주 옛날에 한번 나온 건데 우리 이미 한 거예요. 사실은 3편에서. 자, 주거 어느 지역이 있잖아요. 문제 자체는 공장과 주택이 혼용된 지역을 주택이 혼재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단기에 공장이 나갈 테니까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해서 주택 소유자, 공급자는 초과이익을 얻는다. 장기에는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이 충분히 증가하더라.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데 비용이 일정하면 공급이 충분히 증가해서 원래 수준이 돌아오고 비용이 상승하면 원래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더라. 뭐 이거는 3편에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보시고요. 자,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중에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일단 사전 독점의 문제는 사전에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리 들어와서 투자를 한 사람, 독점적 위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가 좀 늦으니까 지역지구 지정이 늦으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수도권이 개발될 때 택지 수요는 굉장히 큰데 이걸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집가구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 그러니까 주거 전용 지역을 해놓고 여기 안에서 살게 하니까 인구가 밀집해 있죠.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학교,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자, 보존과 개발의 조화 때문에 개발지역 보존구역으로 나누어서 지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계획단위 개발 이것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여기 보시다시피 영어로 돼 있잖아요. 외국 제도를 이제 학문적으로
써본 거니까 가볍게. 예를 들면 계획은 개발업자가 수립하되 그 계획을 보고 인허가를 통해서 토지 이용을 조절하겠다. 함부로 막 허가를 해가지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는 문제를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뭐 이거 유사한 게 있다라는 거고. 재정적, 이거는 이제 돈이 들게 하겠다. 피스컬은. 개발업자가 기반시설 공급하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성과주의 지역지구제는 우리나라 수도권 정비계획부에서 공장과 대학의 수도권 입지를 규제하는 것처럼 어떤 총량을 규제하겠다. 인구를 유발하거나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등의 진입을 차단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시험에 여러 차례 나온 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이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 소유자 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령 여기는 문화재 보전지역, 뭐 이런 한옥 보전지구, 뭐 이렇게 보전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개발했는데 위해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옆에는 고밀도 상업지역이에요. 여기 딱 분류해서 여기 갑이 살고 을이 살고, 옛날엔 같은 동네 친구였고 같이 제기차기 썼는데 갑자기 지역지구를 정부가 이렇게 지정해버리니까 을은 땅 부자가 되고 갑은 망해버렸어요. 자, 이걸 해결해야죠. 이러한 형평성,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여기 당신 개발 못한 거 여기다 팔아먹어.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먹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고밀도 상업지역에는 아예 사전에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통해서 용적률에 대한 규제 등을 통해서 높이 못 짓게 해요. 그렇지만 이 지역은 고밀도라 지면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이거 사오면 더 짓게 해줄게. 요만큼 더 짓게 해줄게. 그럼 당연히 사겠죠. 사겠죠. 여기서 발생한 우발 이익이 일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발 손실, 여기서 발생하는 우발 손실을 우발 이익으로 대체하는 거라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거나 없어요. 여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팔아서 이걸 사게 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합니다. 자, 택지개발 사업은 이거는 뭐 그대로네요. 여러분께서 어디서 보신? 점프업 문제에서 보신 그 표와 같아요. 복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환지 방식은 원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준다. 수용 방식은 다 사서 개발하겠다. 개발이익 환수단은 간보율이다. 당신 땅을 다 돌려주진 않겠다. 공사비를 빼고 개발이익을 빼고 돌려주겠다. 수용 방식은 살 때 시가로 사주지 않겠다. 개발이익을 배제한 표준제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해주겠다. 이것은 땅을 돌려주고 땅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침해가 적지만, 이것은 싸게 보상을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자, 장단점을 보면 환지 방식은 사업비 부담이 적어요. 채비지 매각을 통해서 미리 돈이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얘처럼 초기에 땅을 다 사서 개발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사업 기간이 길고 환지를 해줘야 되니까 공공용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용 방식 그냥 싹 밀어버리고 쭉 성금면 되니까 도시 계획이라든지 공공시설 설치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수용 방식에서 토지 소유자의 반발이 엄청나니까 환지 방식을 좀 섞어서 혼용 방식으로 해서 지주의 불만을 일부 수용해서 개발 속도를 빨리 하자,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는 개발권 양도제는 우리나라에서 뭐 전면 시행되는 제도는 아닌데, 토지은행 제도는 2009년도부터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로 공공이 미개발지를 사서 비축해 놓겠다. 그래서 필요시 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 토지은행 제도는, 일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괄적 목적. 자, 예를 들어서 도시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민간에게 허용하게 되면 민간이 막 개발하고 여기 난개발이 되고 난리가 날 테니까 미리 사놓자. 사놓고 필요할 때 풀어주자. 도시 성장의 양태를, 모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키워나갈지. 양태를 조정할 수 있고. 근데 공공이 사놓고 있으니까 땅값이 안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이 환수된다는 것은, 자, 이걸 풀 때 고가로 풀어요, 민간에게는.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환수될 수 있어요. 이러한 포괄적 목적이지 어떤 사업 목적이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니까 보유기간은 비교적 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특별 혹은 사업토지은행 제도는 사업 목적이 존재해요. 공업용지, 나중에 여기다 공장 지을 거야. 공공시설 만들 거야. 저소득층을 위한 택지 조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사전에 구체적으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유하는, 비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축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장점은 뭐냐면 금방 보셨듯이 무계획한 토지 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개발이익 환수할 수 있고 공공용지는 또 싸게 줄 수 있겠죠. 보유하고 있다가. 단점은 뭐냐면 재정 부담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땅을 사갖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이자 나가는 돈이에요. 공공자유보유. 그냥 사가지고 방치한다면, 프리하게 놔둔다면 이거 관리가 문제가 돼서 불량주택 지역이 형성될 수가 있고 투기 대책 없이 매입한다면 민간의 투기적 수요가 가세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토지은행 제도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한국토지 NH공사가 이제 그 실무부서고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서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비축계획, 10년 단위의 비축계획, 연단위 비축계획을 통해서 토지은행을 계획을 세워서 토지은행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 토지주택공사가 제헌주다라고 땅을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공공토지를 비축해서 정부나 공기업, 민간에게 공급하겠다. 민간에 비싸게 팔 거고 정부나 공기업은 이게 공공용지일 테니까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거겠죠. 또 하나의 목적은 토지시장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법이 2009년에 제정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금방 보셨듯이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토지시장 안정. 그러니까 비축하고 있다가 땅값 올라가면 풀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1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세워야 한다. 공공토지의 종류에는 공익사업토지, 수급조절용 토지, 아까 보셨던 수요가 너무 많고 공급이 없을 때 정부 땅을 풀겠다. 수급을 조절하겠다. 그리고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이걸 줄여서 매립지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가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토지,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에 뭐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은행 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가 이것이 공공토지의 종류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토지를 구분해서 비축해라 이거죠. 회계상으로 이렇게 나눠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공개발용 토지 따로 모아놓고 수급조절용 토지 따로 모아놓고 매립지 따로 모아서 이렇게 관리해라. 그 밖에 기타 토지 이렇게 해서 따로 구분 비축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토지공개념인데 토지공개념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자, 소유권의 일부, 자, 처분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제한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자 90년대 초에 노태우 정부였어요. 그 당시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해서 토초세,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고 택지 소유 뭐 도시지역 300평 이상 소유 못하게 한다든지 개발 부담금 제도 이런 걸 시행했는데 이거 다 날라간 제도고 얘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대박 터지잖아 니네 그 중에 30% 내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정상지가 상승분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초과해서 니네들 개발이익 생겼으면 거기에 30%를 달라 이런 제도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제 공법, 공개념이죠. 왜 허가를 맡아야 하는가.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익 목적에 의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3장의 주택정책인데 주택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뭐 이게 일절이겠지만 이건 일절이라기보다는 이건 아니고 전체 주택정책의 구조를 보시는 거예요. 임대주택에는 임대료 규제가 있고 그래서 결과는 단기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 즉 임차인 혜택이 있지만 장기에는 주거난이 심화된다. 주택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가령 임대료 보조금 정책은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보조금을 임대료로 사용하게 해서 임차인의 어떤 효용을 후생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지어서 공공임대 비율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그런 취지. 그다음에 기타 장기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분양가 규제와 상한제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주택정책의 목표는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주택의 양이, 인구는 많은데 주택의 양이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어요. 주택의 양은 많지만 질적으로 좋은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 공급 측면에.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 측면의 문제다 이거예요. 수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택 부담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슈바비 지수는 생계에 비해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주거비란 월세라든지 혹은 뭐 집을 빌려 샀다면 원리금 상환액이라든지 기타 연료비, 관리비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다면은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임대료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자를 낮게 유지한다든지. PIR 지수는 소득에서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배율이죠. 소득이 연 3천만 원인데 집값이 3억이다. 그럼 10배다 이거죠. 10년 안 먹고 있어야 집 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많잖아요. 정책은 최초 주택 구입 이자를 싸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슈바비 지수와 PIR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주택 정책의 목표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 금융을 활성화해서 사게 해주고 전세 자금 지원도 막 해주잖아요. 세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뭐 임대료 보조라든지 이런 거겠죠. 주택 규모를 합리화한다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로 작게 만들어서 살 수 있게끔 해주자 이런 뜻이고요. 공급 측면에 집을 많이 짓자, 택지 공급, 주택 공급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질적 어떤 공급을 꾀하자 이런 거고 임대주택 공급 확충 뭐 이런 건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절대적인 임대료 규제는 안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별표가 존재합니다. 자, 이 시장에서 사실 시장은 효율적이에요. 효율성은 시장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면 효율성은 담보가 되는 건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가 돼요. 가령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 높다 이거예요. 너무 높으면 가격 상한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최고 가격제라고 하거든요.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균형 가격 이하에서 규제를 해야 돼요. 못 올라가게. 너무 비싸. 가령 70만 원 이상 받지 마.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격 하한제, 최저가격제도 있지만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주로 벌어져요. 최저임금제가 이겁니다. 시장에 맡기면 시급 4,000원이야. 너무 싸잖아? 안 되겠다. 뭐 시급 8,000원으로 올리자. 어떤 정당에서는 시급 10,000원까지 가자. 그러니까 10,000원 밑은 불법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균형 가격 이상에서 아래로 안 떨어지게 공급자를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상한제다. 균형 가격 아래에서 못 올라가게 규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단기, 장기를 분명히 구분하시는 것도 임대료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기에는 가정하기를 임대료가 하락한다고 해서 자, 시장 임대료 100만 원 너무 비싸디네. 70만 원만 받아. 이렇게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가령 좀 더 극단적인 가정으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단기적으로 아예 줄지 못한다. 계약기간 남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줄이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정해보면 공급량이 전혀 줄지 않아요. 가격이 떨어져도. 수요가 좀 늘긴 하겠죠. 수요는 즉각적으로 늘 테니까.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좀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공급이 줄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료만 떨어져서 기존 세입자 임차인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이걸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라는 것은 다시 재자. 다시 분배해 줬는데 자, 이게 100만 원은 고소득 임대인이 받는 소득이었어요. 수입이었어요. 고소득층이죠. 근데 임대인이 받는 소득이 70만 원 줄었죠. 그리고 30만 원 혜택을 봤어요. 저소득층은.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장기에 있어요. 장기에는 항상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별표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단기에는 임대주택이 줄지 않았는데 장기적으로는 줄여요. 다른 기존 임대주택이 못 해먹겠다. 다른 용도로 전환 식당 만들어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공급이 줄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줄고 뭐 이게 임대료가 싼데 내가 집 고칠 이유 있어? 질적 수준이 하락하고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뜻은 규제 임대료는 70만 원이지만 자 물량이 부족하니까 이곳은 더 많은 돈을 내고도 사려고 하는 자 이렇게 수요가 음성적 지불 현상이 이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가령 이게 12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임대료와 실제 지불하는 이중적 가격이 형성됩니다. 음성적 지불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줄어서 자 주택의 질은 떨어지고 뒷돈 내야 되고 이거 뭐 주택난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주거난은 더욱더 가중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이게 좋지 않은 효과가 있는 제도가 임대료 규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임대료 보조예요. 주택 보조금 정책 중에 주택 바우처 제도인데 원래 뜻은 바우처는 쿠폰으로 주겠다 이건데 바우처가 쿠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우처라는 뜻을 좀 다르게 쓰고 있어요. 현금으로 주는데도 바우처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원래 뜻은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 바우처로 보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거주 선택의 자유권을 보장해준다. 우리나라는 주거급여제도에서 작년부터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등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주거비 최대 34만 원이래요. 이 제도다.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뭐 지자체별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 43%, 중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명 중에 43명 이하이면서 하위 43 이하이면서 자 부양 의무자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책적 효과를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텐데 임대료 보조 정책은 단기에는 있잖아요. 보조금을 주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 상승합니다. 그럼 임대인은 기존 임대인의 혜택을 받죠. 가령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120만 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임대인은 가만히 앉아서 20만 원 더 버는 겁니다. 근데 장기에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빌라 짓자.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임대료가 다시 하락합니다. 그래서 만일 100만 원까지 돌아왔다면 임차인은 20만 원 보조받았으니까 원래 임대료에서 20만 원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보조금만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생산자 보조금 정책은 잠시 후에 이건 어디다 그린벨트 풀어서 공공임대주택 짓고 거기에 몰아넣는 거잖아요. 이사 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살고 있는 데서 보조금만 주는 거니까 주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거급여는 가볍게 보시면 주거급여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주거 형태 수준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43% 중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이제 그 기준에 따라 금액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보조금 정책입니다. 생산자 보조금 정책은 이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서 짓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된다. 장기적으로 주택이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면 소비가 증가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증가시키면 일단 임대료가 하락하잖아요. 아까 수요자 보조금 정책에서는 임대료가 상승하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임대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좀 낮다. 자,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은 개념 자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지자체라고 줄였어요. 거기에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건설하는 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하고 이미 매입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은 이건 가볍게 참고하시면 임대주택법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민간건설업자도 할 수 있어요.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서. 나머지는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만 하죠. 장기전세주택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전세 20년 한도 내에서 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금자리 주택 건설의 법에서 임대주택이 국가나 또 똑같아요. 지원받아서 매입해서 공급하는. 그다음에 장기 공공 임대주택 뭐 법 이름도 길어요. 그냥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매입할 목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또는 매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께서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매입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한다. 학술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는 이제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은 학술적 용어고 이 전체를 포함하는 이제 각 정부 부서 하위 실무적인 내용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국민임대주택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의 핵심은 장기간 약 30년간 임대하겠다. 긴 거는 분양 전환되지 않아요. 30년 살고 분양해줄게 네가 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분양 전환인데 그걸 안 하겠다. 기니까 시세의 50 내지 80% 수준으로 임대해준다. 자 여기서 공공임대주택이란 이제 얘도 공공임대인데 얘는 학술적 용어고 얘는 이제 실무적 용어로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짜리 분납 50년짜리가 있다. 5년 10년짜리는 짧죠. 그래서 짧은 건 뭐냐면 요동안 임대료 내다가 분양 받아가 이렇게 되는 거고 분납이란 것은 30%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마치 임대료처럼 단계적으로 내겠다. 50년 이거 긴 거는요. 뭐 분양 뭐하러 받아요. 50년 동안 살다 가면 되지. 분양 전환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자, 영구 임대주택은 이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시세의 30%밖에 되지 않아요. 장기 전세주택은 국가 지자체 등이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여기 20년 한번 시험에 나와서 30년 하면 틀려요. 20년의 범위 내에서 전세 준다. 엄청 길죠. 20년이면. 자, 이렇게 해서 주거시장의 안정을 이룩하려고 하고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야 어떻습니까? 집값도 많이 안 늘어. 왜냐하면은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이 시세 차익이잖아요. 근데 공공에 가지고 있는 집이 많으면 민간주택 누가 들어갑니까? 임대하러. 임대 수입하려고 한 사람이 집을 10채 갖고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그럼 수요가 줄고 그럼 주택 가격도 안정이 될 거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민간 주택 시장이 위축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정책적 효과를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대 시장의 수요가 감소한다. 왜냐하면 자 민간만 있었는데 공공이 뭐 10만 호를 지었어요. 민간 100만 호가 있었는데 공공이고 이게 민간이었어요. 공급이 늘어난 거잖아요. 여기서 일로 수요가 빠져나가요. 임대료 하락합니다. 사적 시장. 그래서 모두 혜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 여기 공급 싼 게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제 밀려 튕겨 나갑니다. 10만이. 사적 시장 임대료는 원래 수로 다시 올라요. 공급이 줄어서.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고 공공임대주택만 혜택이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으면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안 하니까 이걸 주인 대리인의 문제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분양 전환 정책도 필요하다. 내 게 아니고 막 주택의 마모가 빨리 오겠죠. 임대만 받으면. 근데 분양 전환하면 내 거잖아요. 아끼겠죠. 그래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자, 분양가 규제와 자유라는요. 이거는 임대료 규제와 같아서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다만 이제 분양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이 아니라. 시장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분양가를 규제합니다. 정부가 아래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위로 못 받게. 평당 1,000만 원이다. 이거 안 돼. 불법이야. 평당 700만 원만 받아. 그 이상은 불법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당연히 공급이 줄죠. 최고가격제고 생산성 악화 700만 원만 받으라니까. 그럼 어떻게? 재료를 나쁜 거 써야지. 주택의 질이 저하됩니다. 자 그리고요. 투기적 수요까지 가세해서 왜냐하면 700만 원에 당첨되면 평당 1,200만 원에 팔 수 있다. 평당 500만 원 남네. 막 들어와.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분양가를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 투기적 감소를, 수요를 감소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장과 3장의 이론 강의를 보셨고요. 다음 시간은 정책론의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 4장, 조세의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형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체를 복습해 보기로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